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와 노동 관련 이슈가 잇따르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 이를 신호탄으로 정규직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공공기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준다면 다른 민간 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임금 격차뿐 아니라 상여금 등 복지 전반에서 갈수록 심각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국회 입법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이번 주 이슈 토크에서 집중 진단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이 문제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시죠. 강병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 은평을의 강병훈 국회의원입니다. 좋은 자리에 함께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시죠. 이미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역도 맡고 계시죠? 네,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비례대표원이시고 안산 단원 의뢰 당협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새 정부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정책도 시행이 되고 인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노동 관련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와 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부터 먼저 하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시면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후보 때부터 그렇겠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가 다 중요하다는 것은 여야 모두 공히 인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자리가 중요하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그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키워줘야지만이 이런 불평등 해소의 단초들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을 하셨고 그래서 그 첫 번째 행보로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해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이셨고요. 또 업무 지시 1호도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랬죠. 대통령의 확고한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나타난 정책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지금 평가해 주셨네요. 네. 임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바쁘다고 해서 씨를 바늘 허리에 끼워서 쓸 수는 없다. 예, 좀 급하게 한 것 같다. 급하게 먹으면 취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50만 개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OECD 수준으로 감축하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하겠다. 그리고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 구직수당이라든가 청년 내일체험 공제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저같이 현장 노동자 출신인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그 6월 2일 날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발표하시는 걸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봤을 때는 모두가 6월에서 8월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준비되지 않고 선언만 요란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집권 초기 때문에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자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정책적인 준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지난 대선 때 많은 TV 토론들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는지는 이미 국민들께서 검증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히 합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뭔가 법을 개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여야가 19대도 그랬고 20대 1년 동안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국가 운영의 책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협치를 또 요청을 해야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접근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 공공 부분에서부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를 국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부터 일자리를 창출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중에서도 바로 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흑자가 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런 곳에서부터 일자리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모범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대통령이 결심하고 정부가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강병현 의원님께서 일자리 81만 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일자리 창출 가능성 정말 잘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81만 개 일자리 중에서 17만 4천 개만 일자리 창출이고 64만 개는 처우 개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하나하나 짚어볼 것 같으면은 물론 취임 후에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1만 명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그 약속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알아봤더니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적인 측면이 뭐냐라고 했더니 일단은 그쪽에서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냥 자회사를 설립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단 채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제일 노동계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 또한 간접 고용이 되는 거고 간접 고용 또한 비정규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용 안정은 될 수 있겠지만은 급여라든가 임금 이런 처우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비정규직 관련돼 갖고는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2002년 7월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 특별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논란이 많은 게 무기계약직과 그다음에 사내 하청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볼 것이냐 정규직으로 볼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비정규직이다라는 노동계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고용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 이 적정 수준 임금 보장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강병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흑자입니다. 예. 그러나 한국 강물자원공사 같이 적자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청년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공공 부문을 갖다가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면 그나마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 또한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 의원님 다음 주에 넘어가 되겠죠? 잠깐만 답변 그러세요.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인천공항에 있는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문제는요. 이곳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합의안으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느냐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심도 깊게 노사 간의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예. 전문가들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는 이 총액임금제하고 숫자를 함께 집어넣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좋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도 줄이고 숫자도 줄이는 게 공공기관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수 정권 10년이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이 창출한 사람들이 처우를 좋게 했을 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평가 시스템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공공기관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겠지요. 예. 근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 불안에 대한 고용 안정과 그다음에 저임금에 대한 임금 복지 부분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이 두 개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작부터 지금 상당히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예. 많은 토론을 또 해야겠죠.
지금 보면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뭐 제로화시키겠다라는 거 포함이 되어 있고 근로시간 단축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비정규직 이 문제 관련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의 비정규직 실태에 관해서 먼저 좀 얘기 좀 듣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실태에는 이 문제도 들어있을 겁니다. 과연 어느 부분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국제 간에도 좀 견해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경영계와 노동자 측 또 정부 측 간에 좀 견해가 다른데 이 문제 먼저 듣고 넘어가기로 하죠. 제가 먼저 좀 그러시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비정규직 범위에 대한 논란이 아주 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과 그다음에 산하 하청 근로자들을 이걸 비정규직으로 볼 것이냐 정규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하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특히 경영계하고 노동자 측의 양쪽의 견해가 다른 거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 이제 비정규직의 비율을 따질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표를 준비해 왔는데 예. 이 비정규직 그 유형별 그 규모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02년도 7월 달에 노사정이 합의를 했을 때에는 한시적 근로자라 해서 기간제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간을 어떻게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시적 근로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전일 근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이제 비전용 근로자로 해서 근로 제공 방식이 어떻게냐에 따라서 뭐 파견, 용역, 간의 근로자, 그다음에 또 특수 형태 근로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 놓고 그러면 과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했지요. 노동계에서는 무기계약직도 사실은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 고용 안정성은 보장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임금이라도 처우 부분에서는 비정규직과 같을 바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아주 사용자 측에서는 이 부분은 강력히 정규직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숫자도 맞지 않고 논란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비정규직의 범위를 넣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정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2년에 노사정에서 합의한 방안을 가지고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이게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시적 시간제, 파견, 용역 그리고 일부의 특수 형태의 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노동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포함되고요.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영계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하고 있는 시간제, 기간제 노동자만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그룹 상장사 같은 경우가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은 전체 노동자 중에 5%만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정부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이 한 30%가 되거든요. 노동계 기준으로 보면 한 42% 이렇게가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도 다시 세워야 되는데요. 저는 원칙은 하나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취약 노동 계층을 보호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서 비정규직의 범위를 정하고 비정규직 논의하는 것도 그런 목적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취약 노동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비정규직의 범위도 논의돼야 되고 이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기준 마련한다는 것이 정책적인 기준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책을 정할 때. 그렇다면 이렇게 3차원, 4차원으로 구분이 되는 기준 조금 서로 수렴해서 하나로 만들 기준을 통일할 그런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이미자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좀 덧붙이면은 요즘 이제 기술 발달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자본 이동이 자유화된다거나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임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비정규직들이 많이 나온 데다 요새 이제 신종 비정규직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그 앱 노동자라든가 그다음에 크라우드 워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서 굉장히 그 경계면에 있는 근로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사용자가 누구냐 고객인가 아니면 앱을 깔아놓은 그 플랫폼 그 사용자인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쉽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단일 기준을 적용하기가. 이런 계층들은 점점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저기 비정규직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사정 그 대타협에서 한번 명확하게 좀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선 모여서 공통의 비정규직 기준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단계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한 대안이 남아 있나요? 아직 그렇게 대안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 2002년도 노사정에서 합의했던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노동의 유연화도 많이 진전이 되었고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노동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들만 하더라도 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일을 하지만 전체적인 업무 지시 같은 경우는 그 큰 회사에서 다 지시를 받아서 동일한 뭔가 기기를 사용하고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취약 노동 계층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예. 초점에 우리가 비정규직을 논의를 하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취약 노동 집단, 노동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태가 정말 어떤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 얘기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강 의원님 얘기하세요. 일단은 보면은 이게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예. 같은 자동차 조립 라인인데요. 오른쪽 문짝을 다시는 분은 정규직인데 100만 원을 받는다면 예. 왼쪽 문짝을 닫는 분은 비정규직이어서 50만 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같은 경우는 정규직을 100이라고 한다라면 비정규직은 6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한번 이제 그 계열 구조로 하청 구조가 이어지면 더 복잡하게 더 엄청 차이가 되는 나겠죠. 것이죠. 예. 그런데다가 이 임금만의 격차만 큰 것이 아니라 실제 이분들이 받는 처우에 있어서도 복지 엄청나게- 관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명절 상여금을 정규직은 받고 또 선물도 받는데 비정규직은 얻게 됩니다. 또 그런 차별 중에 한전 KPS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압 전선 같은 걸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절연복도 필요하고 이 방화 신발 같은 것도 필요한데 정규직에는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지만 비정규직에는 그것도 지급이 안 돼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이런 데까지 차별이 있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 이제 그 강병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이제 그걸 이제 오늘 뭐 이렇게- 판넬을 잘 준비해 오셨네요.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고용 형태 기업 규모별로 이제 성별, 그 임금하고 근속 연수, 그다음에 세 가지 보험을 다 이제 가입해 있는 률을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이 밑에 비정규직과 이제 정규직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최하위 그룹이 비정규직 여성들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자 아하. 여성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최하위 비정규직의 구성의 다수가 지금 여성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월 평균 임금을 보게 되면 보통 최하위와 상위 보면 3배 이상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근속 연수, 근속 기간 보면 얼마나 이게 고용 불안정한 걸 보여주냐면은 벌써 7배 차이가 납니다. 예. 맨 저기 여성들과 그다음에 대기업의 남성 이렇게 비교해 봤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3대 보험 세계 건강 산재 보험 빼고 나머지 그 3대 보험 가입률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실태를 봄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비정규직들이 이 삶 자체가 열악한지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다시피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차별, 네. 이 차별은 차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정을 잘 모를 겁니다. 이 차별을 당하면은 사람이 자괴감마저 들고 무기력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폐돼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갖고요. 여기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직접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지금 차별 문제 정말 처참한 상황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심지어는 노동단체들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강 의원님?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기업들이 예. 이제 이윤이 뭐 항상 추구가 목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정규직을 많이 쓰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사업주의 법적 책임도 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쳤던 신자유주의 예. 열풍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에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예, 그 IMF를 겪으면서 수많은 이런 시간제, 그다음에 사내 하청, 하도급, 파견 이런 비정규직들이 양산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국회, 우리 좀 전문가들이 이 시기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이라도 저는 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줄이고 차별을 철포하기 위해서 국회, 정치권 모두가 합심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여야를 떠나서 정부, 국회까지 모두 정당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니까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진즉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과제로만 남아있는 상황, 주요 원인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담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법 파업이라든가 이장 도급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이제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해서 좀 행정 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좀 가야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노력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대기업 노조나 이런 데도 좀 같이 동참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좀 합심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제 노사정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 가지고 합의 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로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후보 시절부터 일단 정부라든가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해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또 그것의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여당이시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 몇몇 대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전 국민이 전 국가가 자원을 동원해서 그 대기업들을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IMF를 겪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맞아서 정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너무 국내 시장에만 안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이 노동위원회에만 집착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에 집중적인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졌다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과 함께 그 사업을 해나가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말 세계적인 어떤 강소 기업들로 성장을 했을 거고 더 많은 고용 착출들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국가의 자원부터 그리고 대기업도 동참해야 되는데요. 국가의 R&D 자금부터 이런 중소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인원들을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대기업도 이런 중소기업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 그리고 납품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관해서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 상생이 되겠죠. 정부의 정책, 문재인 정부 일단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시키고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한편으로는 또 규제 같이 하겠다. 2+1도 나오고 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제 그 비정규직 관련돼 갖고 이제 부담금을 신설해서 이제 그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이제 페널티를 매긴다라고 하는데 청년 고용 2명 하면 1명 보너스를 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래 잘하는 기업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기업에서 저기 부담금을 이제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기업 대 기업 문제지 비단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건 뭐란 말입니까? 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좀 그렇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한테 뭐가 도움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실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그렇습니다. 봤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돼서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비정규직 관련돼서 우리가 논의하면서 최저임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강병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기술 개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술이 발전돼가고 돼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꼭 근로자들한테 근로자 고용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지금 뭐 로봇가 대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정신적인 노동까지도 다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변론을 하고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도 보면 이제 저희가 199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 평균 인상률이 8.9% 정도 됩니다. 9% 가까이 됐군요. 근데 이제 2020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5.6% 정도를 인상을 해야 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10% 인상될 때마다 한 1.4% 정도 고용이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업들은 아니면 이제 소상공이나 영세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력을 갖다가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나 기술
저기 이제 기계나 아니면 이제 자동화를 이제 선호하게 되겠지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대부분 우리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네. 자영업자들도 있지만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네. 이럴 경우에는 비공식 고용만 증가되게 되고 오히려 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수준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이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다 좋다 이겁니다. 1만 원 올려서 다 같이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라고 한다면 벼락 끝에 몰려 있는 영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한테도 그러면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좀 지원을 확대해 달라.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근로장려세 같은 것을 좀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그 인상만큼은 보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고민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임기자 의원께서 최저임금 문제까지 같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민간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규제 방식이 실질적으로 과연 비정규직한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네요. 예, 저는 그 우리 사회의 이제 큰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 이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방치하고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한 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뭐 이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의 이 양극화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 우려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네. 해결할까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임금 노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임금을 보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영세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경총에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에서 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지 많죠. 않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더 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잠깐 얘기하시고 그다음 반론하시죠. 네. 물론 소상공인연합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식당과 이 치킨집을 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똑같은 임금 노동자들이 거기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맥주 한잔 하는 겁니다. 길게 보면은 윈윈이라는 거죠.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영세 자영업자가 사는 거는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얘기를 내놓습니까? 이 전월세 아니 그 임대차 상가보호법 이런 개정을 하게 하자고 하고 네. 카드 수수료도 인하하자고 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 원 아니라 2만 원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게 또 해결책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이면에 또 그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창업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데 벼랑 끝에 몰려서 하는 네. 그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에게 어떤 뭐 EITC를 갖다 보완해 달라거나 아니면은 그 두루누리처럼 그 4대 보험에 준조세 격이죠. 이런 분 좀 부담을 좀 줄여달라든가 이런 지금 분들에 얘기하신 대해서는 두루누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두루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관련돼 갖고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관련돼 가지고 1인이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0만 원 미만 근로자들한테 신규는 60%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제 했을 때에는 50%로 지원해주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주면은 이분들이 준조세 성격인 이런 사회보험에 대해서 좀 덜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비용이.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는 거고 장려세, 근로장려세를 갖다가 좀 현실화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을 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같이 가되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강연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미자 의원님의 말씀 100% 동감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춰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소 영세 상인들이 힘들어하는 거 인건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높은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가맹점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천착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준다면은 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는 오히려 중소 영세 상인들과 이 노동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대선 후보 공약으로 홍준표 후보께서 우리도 그 카드 수수료 1% 인하하겠다라고 같이 공약을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뭐 서로가 합의되는 방향이 바람직한 거죠. 뭐 다른 주제로 봤을 때 비정규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정규직의 환경, 처우 개선 문제가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너무 과보 또는 특권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도 있고 이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재계 쪽에서는 정규직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임금 관련들도 조금 양보해서 뭔가 좀 가운데선에서 평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규직을 과보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떤 일부 대기업들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제 주변에도 대기업에 다니는 뭐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40만 넘어가서 부장에서 못 넘어가면은 다 옷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어렵다고 과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든지 희망퇴직이라는 걸 해가지고 명퇴를 끊임없이 받아서 사람들 잘라내고 있는 게 대기업의 모습 정규직도 지금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다. 그렇습니다. 예. 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근속 연수도 10년, 20년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이 과보되고 있다는 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정규직 과보가 될 수 있는 층도 노조에 조직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기업이 이제는 이 노조에 보호받지 못하는 90% 이상의 노동자들 그리고 네.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함께 앞장서야 되지 자꾸 정규직 과보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라고 핑계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일단 그 정규직 과보는 아무래도 이제 노동조합의 투쟁의 산물이겠죠. 노조의 투쟁의 산물이고 아까 강병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기업 10% 정도가 그 정도에 해당될 것이고 나머지 뭐 중소기업 한 40%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이제 비정규직처럼 저임금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그럼 왜 저기 비정규직을 선호하나?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비용 절감이고 여러 가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선호한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죠. 네. 이제 기업의 운영 방식 여러 가지 조건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법도 한데 그랬을 경우에 만일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큰 차이가 없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원칙을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법으로도 지금 근로기준법 같은 이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완한다거나 또는 다른 해외 사례 어떻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그 노동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다른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금 자체는 높은 경우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호주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재미난 제도가 하나 있던데요. 그 캐주얼 로딩이라고 하는 뭐 제도가 있던데 이 임시직들은 짧게 일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정규직보다 오히려 20%를 더 주는 예. 그런 재미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없앰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별로 없다고 하면 대기업에 가서 큰 조직의 부품처럼 일하느니 중소기업에 가서 자기 마음껏 꿈을 펼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격차를 해소하느냐 못하느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격차 해소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깊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왜 해결이 안 될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금, 우리 사회에 쫙 각계각층의 그 임금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응? 임금을 다 공개하고 나서 그 임금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실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장 임금을 구축을 해서 그다음에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같이 돌려서 그 표준
표준 직무별 임금이 좀 나와서 이게 노사적 합의 틀을 거쳐서 여기 좀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강병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각 직종별로 임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 데는 결국은 법제화로 차원에서 보완이 돼야 될 거예요. 어떨까요? 이제 법제화가 나오면 이제 좀 상당히 좀 얘기가 글쎄, 어려워집니다. 늘 제가 그 질문을 던지려고 했냐면은 기본적인 방향은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끌어가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뭐 논의되고 있는 법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뭐 많은 뭐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기간제법 같은 경우에서 그 사유를 제한하는 것, 파견법과 기간제법에서 기간을 좀 단축하고 그리고 파견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항상 일시적이고 아니 상시적이고 이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정규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작년에 국회의장이 되시고 나자마자 국회예요.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예. 정규직으로 채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많은 박수를 그러냐면, 받았죠. 예. 예. 국회가 있는 이상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일을 하시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정규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가 이 파견의 사유, 기간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의 사유를 제한하는 이 법안 논의에 대해서 정말 대승적으로 한번 타협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하신 대로 뭐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정규직화 방향도 있겠고 직접 고용이냐 간접 고용이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 환노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법안 중에서 임의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 어떤 겁니까? 지금 뭐 이제 강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고용보험 관련돼서 이제 수급 요건 관련돼서 수급 요건 완화라든가 강화를 할 건가 아니면 또 그 저기 실업급여액을 좀 상한으로 가져라는 부분도 좀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 비정규직 관련돼 갖고는 그 원하청의 문제도 굉장히 좀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근로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네.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지금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해서 재정립할 시기가 지금 됐다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누가 사용자냐. 이래서 왜냐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법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사용자성 관련돼 갖고 책임의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최저임금 관련 비정규직법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별 시정 제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차별 시정 제도가 지금 한 세 차례 정도 우리가 개정을 했나요? 네, 향후에도 이제 그 당사자가 지금은 이제 그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근로자 아니면은 노동부 장관이 할수록 돼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비교 대상에 대해서도 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비정규직 관련되고 그나마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책적 관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지금 환경부 장관도 지금 후보자가 지명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환노에 서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는데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화요일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네. 임명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당분간은 지금 여야 조금 강경 대치가 여야 강경 대치라기보다는 야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중점 법안에 대해서 좀 저도 한 추가로 말씀 말씀하실래요? 예, 추가로 얘기하시고요. 예,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유럽의 노동 선진국들 예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일자리도 다 몰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을 확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면서 분신하셨던
전체 열사가 했던 얘기가 지금 우리 노동 현장에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근로감독관을 증원을 해서 정말 근로 현장에서 불법을 뿌리 뽑겠다. 그 불법 중에 대표적인 게 임금체불이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사람들이 불법에 노출된 사람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거를 꼭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또 신경 쓰고 있는 법 중에 하나는요.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 법이 어떻게 악용이 되고 있냐면요. 노조가 파업을 하면 무조건 손배 가압류를 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아주 이 손배 가압류 때문에 거의 파산도 하게 되고 노조원들 모두가 자살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강경으로 항상 서로 붙게 되면 마지막에 거기까지 가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을 해야지만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배 가압류라는 거를 노조원 개개인에게 물리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 물리고 노동조합에 물리더라도 노동조합이 파산할 수 있을 수준까지 물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노조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입니다. 네, 지금 사회자께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 얘기하실래요? 예.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인사 5대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 병력 면탈,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장 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이 5대 원칙을 당신이 정하셨습니다.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었고 그게 강요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5대 공약을 5대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지금 요새 와서 인사청문회 하시는 거 보면 그저 실망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네. 근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지난 그제 대통령께서 와서 시정 연설 하셨죠? 국회에서 했죠. 예, 했죠. 예. 월요일 날 했죠. 했죠. 최소한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인사 5대 원칙에서 지금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뭐 이장 전입했던 논문 표절했던 세금 탈루했던 지금 그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했지 않습니까? 김상조 공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도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커피 직접 당신 손으로 커피 타 드시고 손님들이 왔을 때 정문앞까지 나오시고 현관문 앞까지 나오시고 이런 분들도 뭐 좋습니다. 소통하는 모습 좋지만은 네.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한 약속에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도 소통하는 거고 권위를 내려놓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과는커녕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야당을 오히려 좀 책망하는 소리로 들리는 뭐 도덕적 검증이라든가 도덕적 검증보다도 험짓내기에 혈안에 돼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네. 자질이나 능력을 보지 않고 정책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누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되고 사과를 안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은 현재 어쨌든 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이후에 야당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를 푸는 방식도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당신이 정해놓은 원칙을 당신이 깬 거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지 사과 없이 그냥 우물쩍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이 하면 물론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강 의원님.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왜 그 인수위 없는 문재인 정부를 맞이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겨우 내내 우리 사회에 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의 결과 5월 9일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대통령께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기
다 준비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내걸고 나와서 당선이 되셨는데 이제 와서 뭐 인수위원회가 없다는 탓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얘기는 뭐랄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의 기준으로 5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인수위원회가 있으면은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위장 전입 문제를 가지고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위장 전입을 왜 했습니까? 투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투기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강했고요. 반복적이었고 고의성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 위장 전입이라는 문제는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께서 만약에 인수위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를 한번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시간이 있었을 텐데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입장 발표도 했고요. 강병원 의원님께 대통령이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수석 보좌관회에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까지 양해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정해놓은 원칙이 깨졌을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든가 본인이 자진 사퇴하면 되는 거지 그걸 밀어붙이는 그 자체가 불통인 거 아니고 목동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강병원 의원이 답지 않게 자꾸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시는데 의원님 평상시 답지 않습니다. 아, 저 이게 변명이 아닙니다. 제 그리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상조 의원 그 부인께서 네. 그거 들으셔서 아시죠?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희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저는 지금 그 인사청문회 장에서 야당이 제기했던 많은 의혹들이 사실 무근이었고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계속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문제가 안에서 여당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통령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절에 야당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두고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면 야당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돌이켜보기 전에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낙마시켰고 그거를 자진 생각을 사퇴했고 했지 않습니까? 하셔야죠.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낙마시킨 사람 한 분도 자진 사퇴하지 않고 임명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아유, 강정은 왜 그러세요? 이제 후반 가셔서 두 분이 좀 자연스럽게 토론하셨는데 또 그 나름대로 또 맛도 있고 의미도 있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은 김은경 후보자인가요? 환노위 지금 네네. 환경부 장관. 예. 환경부 장관 청문 일정은 아직 안 잡혔죠? 우리가 이제 잠정적으로는 잡았습니다만 아직 이제 이런 형국이라서 오늘 오후 3시에 간사간 일정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환경부 장관 청문회 임할 때 기준만 간단히 좀 듣고 다음 마지막 좀 마무리 방향으로 갈까 합니다. 저는 그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환경적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 국가의 책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가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제대로 일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사과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큰 공약으로 내세웠고 우리 전국의 모든 엄마들의 관심사이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쌓았던 4대강에 대해서 이제는 보호를 상시적으로 열어야 된다 혹은 보호를 해체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연간 10조 원씩 50조 원을 투자해서 이 낙후된 구도심들을 재생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도시재생 특별법에는 이 국토교통부가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경제, 시설, 사회 개념밖에 없다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도로 뚫는 것들 이런 게 중심이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꼭 환경의 개념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부처들이 합쳐져서 이제는 구도심에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질 수 있고 녹지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펼쳐줄 것. 이런 정책적을 가지고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새 환경부 장관 정책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인사 검증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당 소속인 강병원 의원의 입장이었고요. 야당의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 요즘 제1야당 역할 잘하고 있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문회 임하는 기본 관점이라든가 기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청문회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이제
보수를 그래도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야당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아직까지도 여당인 줄 알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야당을 지지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주 문자폭탄이 날라옵니다. 여당을 지지하거나, 여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문자폭탄이 날라오고 지금 좀 맞아보셨습니까? 저도 간간히 옵니다. 아직은 저는 이제 청문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청문회를 보고 가끔씩 이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강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 덧붙여서 도덕성 검증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김은경 우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역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전문성도 봐야 되겠지만 도덕성도 반드시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덕성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철학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현미경으로 꼼꼼히 지켜보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 방향에 대한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과 차시나 보죠? 지금 이제 바라보는 각도는 틀리죠. 예. 지금 이제 4대강에 대해서 바라보는 각도도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미세먼지 관련돼서도 그렇고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반드시 꼼꼼히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이제 비정규직 문제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노동 관련 다른 사안까지 계속 논의를 했는데요. 아마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비롯한 의정 활동의 목표라든가 각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미자 의원 먼저 마무리해 주실래요? 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지요. 경제의 가장 핵인 노동은 바로 곧 생존권이 될 수 있고 이 생존권이 곧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들이 여야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노동이 곧 생존권이므로 우리 한노위에서는 적어도 여야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 노동자들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문제, 환경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올해 안으로 많이 좀 처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생이 좀 편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임위를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강병원 의원님. 예,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결단과 뚝심 있는 정책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노동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제로화하는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을 1만 원 인상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양극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양극화를 풀어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때만이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YS가 금융실명제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우리 사회의 이 금융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아마 그거를 사회에 던져가지고 공론을 모집하려고 했었으면 엄청나게 반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결단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정하고요. 거기에서 우려되는 바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만들어주고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은 여야가 저는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세먼지의 문제, 그리고 4대강의 문제, 그리고 이 가습기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가 정말 협치의 모습을 이 환경에서는 확실히 보여줘서 20대 국회 최고의 상임위가 환경노동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최고의 상임위가 환노이였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각오해 주시는데 두 분 공감하시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아침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환노이 소속이시고 지역구가 은평. 을입니다. 예, 또 지역 구민들도 많이 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시간에 고맙습니다. 이미자 의원님은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 한국노총에서 네, 그렇습니다. 여성위원장 하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와서 노동 관련 정책 문제 많은 기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멀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의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데 여야가 함께 고민해 그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